안녕하세요. 짱구 형님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이제 챕터 3 이제 사랑에 빠진다를 읽어 드릴 건데요. 읽고 내용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책만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인정하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지인께서 이걸 보시고 서서 자꾸 부담스럽게 움직인다고 하셔갖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책을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3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약속도 없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단 5분만 나를 만나고 싶다고 비서에게 요청했다. 나는 18년 동안 제니스를 알고 지내왔다. 그녀는 36세 미혼이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데이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사력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불쑥 내 사무실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성격과 전혀 다른 행동이었다. 나는 약속도 없이 내 사무실에 나타난 것을 보아 제니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비서에게 그녀를 들여보내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비참한 이야기를 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기쁜 얼굴로 내게 다가섰다. 제니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내가 물었다. 아주 잘 지낸답니다. 평생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어요.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깜짝 놀라며 결혼을 한다고요? 누구하고 언제? 라고 물었다. 그녀는 데이비드 갈레스피하고 9월에요. 라고 유쾌하게 대답했다. 정말 놀랐군요. 얼마 동안 교제를 했는데요? 3주가 아니요. 체프먼 박사님, 그동안 많은 남성과 교제를 해보았고 결혼도 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성급하다는 것을 나도 잘 알아요. 나 자신도 믿기지 않지만 데이비드는 내게 꼭 맞는 배우자예요. 우리는 첫 번째 만남부터 서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 만난 날 밤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후 그가 내게 청혼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가 청혼하리라 생각했고 나 역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박사님, 그동안 있었던 나의 이성교제와 갈등을 알고 계시잖아요. 매번 교제할 때마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 어느 누구하고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데이비드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안락 의자를 흔들어가며 계속 말했다. 내가 좀 뚱뚱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무척 행복하답니다.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제니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 데이비드가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가장 이성적인 남편이 될 것이다. 그녀는 밤낮 그를 생각한다. 데이비드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세 자녀가 있고 작년에 새 직장을 전전했다는 사실들은 제니스에겐 대수롭지 않다. 그녀는 지금 행복하며 또한 데이비드와 영원히 행복하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 결혼을 한다. 우리는 사랑을 일깨우는 장치를 자극시킬 만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장치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는 단계를 접어든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같이 먹지만 우리의 관심은 음식에 있지 않다.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다. 내 속에 있는 이렇게 따뜻하고 두근거리는 감정이 진실한 것인가? 어떨 때는 첫 번째 만남에서 두근거리는 감정을 잃어버린다. 잠깐 그 기분에 빠지지만 곧 그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지 않다. 반면 어떤 두근거림은 햄버거를 같이 먹는 이후에 더 커진다. 우리는 함께하는 경험을 좀 더 하게 되고 머지않아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라고 하고 말하는 단계를 도달한다.
점차적으로 이것은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감정이 상호간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말한다. 만일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면 그 감정이 약간 사라지거나 배로 노력하여 결국 그 사랑을 얻기도 한다. 상호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혼에 대한 말하기를 시작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름 위를 걷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절정에 이를 때 황홀하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서로 몰입한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난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천국의 대기실에서 노는 것 같다. 손을 잡을 때 서로 피가 통하는 것 같다. 학교에서나 일터로 갈 필요가 없다며 영원히 키스할 수도 있다. 포옹하면서 결혼과 환희를 꿈꾼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는다. 친한 친구가 단점을 보고 충고하지만 귀에 거슬린다. 듣지 않는다.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한 직장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것을 알고 넌지시 앞으로의 생활 계획에 대해 묻는다. 결혼 전에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 즉, 우리는 서로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른 부부들은 다투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완전 숙맥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머리로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가 기꺼이 양보하여 일치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밖에 다른 것을 믿기 쉽지 않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놀라운 감정은 영원히 가질 것이다. 두 사람이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 그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방해할 수 없다. 상대방의 이름은 아름다움과 매력에 사로잡힌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다. 결혼한 어떤 부부들은 그 감정이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축축한다.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 허구다. 심리학자인 도로시 테노부 박사는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결혼한 부부들은 연구해보면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2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만일 그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얘는 구름 위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눈을 뜨이고 상대방의 결점이 보인다. 상대방의 결점이 눈에 거슬린다. 그녀의 행동 방식이 짜증난다. 그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게 하며 분을 내고 심지어는 거친 말이나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사랑에 빠졌을 때 눈 감아 주었던 작은 것들이 태산이 되어 다가온다. 현실로 돌아오다. 이젠 결혼 생활은 현실로 돌아온다. 세면대 위에 머리카락이 널려있고 겨울은 얼룩으로 지저분하다. 화장지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변기 뚜껑은 올려 놓아야 하는지 닫아 놓아야 하는지 놓고 다툰다. 신발은 스스로 신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랍은 스스로 닫히지 않고 코트는 옷걸이를 싫어하고 양말은 세탁기를 타령한다. 이런 세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된다. 입을 열면 부담이 된다. 사랑하던 사람이 적으로 변하며 결혼생활은 전쟁터가 된다. 사랑에 빠졌던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슬프도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우리는 속아서 무작정 결혼에 동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과 한때 사랑했던 배우자를 저주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속았다면 화낼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했단 말인가? 분명 그랬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에 있다.
그 잘못된 정보란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만일 사랑에 빠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 감정의 여파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에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것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힌 상태라고 부른다. 사랑에 빠진 학생들은 성적을 곤두박질 친다.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내일 1812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 시험에 있다고 하지만 1812년에 있었던 전쟁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신이 사랑에 빠질 때는 다른 모든 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체포문 박사님, 나는 내 직업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나는 되물었다.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온통 그냥 생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행복감은 서로 은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허상을 준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로 사랑하고 위해준다고 느낀다. 한 젊은이가 자기 약혼자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에게 그렇게 느낀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가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녀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서 결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날 때부터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이다. 이 세상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에 빠진 행복감은 단지 그런 환상을만을 줄 뿐이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평균 2년 정도로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끝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 그는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몹시 지쳐있다. 그는 새 차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그녀는 당치 않은 소리라고 면박을 준다. 그녀는 친정을 방문하기 원하지만 그는 나는 처가 식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 점차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환상을 사라지고 각자의 욕망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강하게 표출된다. 그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체인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융합되지 못했고 감정은 사랑이라는 넓은 바다에 잠시 섞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이제 현실이라는 파도가 그들이 갈라놓기 시작한다. 그들이 빠졌던 사랑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이르면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행복감이 없이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아주 힘든 작업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경험이 끝날 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첫째, 배우자와 함께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둘째, 결혼생활이라는 배에서 내려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전 세대들은 전자를 택했지만 우리 세대는 후자를 선호한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론 짓기 전 다음 자료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두 번째 결혼이 6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난다. 자녀가 있으면 더 높아진다. 이러한 통계는 제3의 좀 더 나은 방안을 암시하는데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경험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더불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사랑도 본질적으로 감정적이나 하나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성과 감성을 연합시켜주는 사랑이다. 이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을 내포하는 훈련을 요구하며 개개인의 성숙이 필요를 인정한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욕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아닌 이성과 선택에 나온 사랑을 알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랑은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만일 배우자의 삶이나 나의 노력에 의해 풍성해진다면 나 또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을 알고 열심히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황홀감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빠진 감정을 벗어나서 비로소 시작된다.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하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일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정상적인 행동 방식을 벗어나는 본능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그러나 일단 선택해야 하는 실제 삶으로 돌아왔다면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배우자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원하고 우리를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느낀다.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천국이었다. 우리의 실수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로잡힌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결혼생활이라는 교과서에서 사로잡힌 감정은 단지 서론에 불과하다. 그 책의 본론은 이성과 의지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바로 현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소멸된 부부들에게 희소식이다. 사랑이 선택이라면 사랑에 빠진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는 후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태도, 즉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나는 당신과 결혼했으므로 당신의 유익을 살피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이다. 그럴 때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결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사랑은 적절한 행동을 동반한 태도라고요? 짜릿하고 신나는 깊은 감정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설레며 기다리고 눈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감전된 듯 키스하고 황홀하게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느꼈던 안정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책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대해 말해준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감정적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워 실행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전에 열중했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신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는 결혼생활, 세미나와 개인 상담을 통해 5가지 사랑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부부가 여러분이 이제 읽을 내용으로
효과를 입증해 줄 것이다. 내 서류함에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온 편지들이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한 친구가 사랑의 언어에 대해 테이프를 빌려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을 변해시켰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적으로 빗나가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적합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배우자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서 당신의 사랑 안에 안전함을 느낄 때 당신의 배우자가 온 세상에 환하게 보이며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탱크가 비어 사랑받지 못하고 단지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세상이 어두워 보이며 그는 결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나올 5장에서는 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설명할 것이며 9장에서는 배우자의 제1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가장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다 읽었는데요. 생각하기가 있거든요.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낭만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를 돌이켜보라. 이것은 당신의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드네요. 이 책을 이게 몇 번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네요. 첫 번째 이 부분을 두 번째, 네 번 정도인가 5번 해봤는데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리 내서 읽고 또 이거를 또 보니까 그 사랑이 딱 첫눈에 반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딱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처음에 저도 지금 제 와이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똑같아요. 딱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딱 진짜 와이프 옆에만 딱 붙어 있고 싶은 마음.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와이프한테 반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어떻게 연락을 알아내서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도 연락처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다가 A형 독감인가 그거 걸렸을 때 그때 틈새를 노려서 전화번호를 받아냈죠.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그 핸드폰만 붙들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와이프 생각만 딱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현실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때도 현실은 뭐였어요? 아무리 와이프가 생각해도 내 경제적인 내 면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랑하는 감정과 이게 완전히 그 와이프한테 올인하는 감정 말고 이게 의지적인 거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보다 서로의 이제 개인 생활이랑 이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의 취미나 서로의 이제 직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이제 서로의 취미를 바로 인정해주면 이제 그 현실이 돌아와서도 현실로 여기 책에서 나서도 현실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대충 이제 싸울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선호하는 게 뭔지 알아주고 그리고 그걸 원할 때 그걸 해주는 시간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원하는 시간을 준다면 잠깐이라도 애기가 집에 와서 육아를 봐야 되지만 그 육아를 볼 동안 와이프는 지금 퇴근하고 왔을 때 그 육아 볼 시간에 와이프가 잠깐이라도 쉬든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을 잠깐 할 수 있게끔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밖에서 운동을 하고 오든지 커피 한 잔 먹고 오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 육아를 볼 때 제가 보면서 그걸 보고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돌아왔을 때 저는 반대로 제 취미를 잠깐 느끼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현실로 사랑에 빠진다면 2년이 지난 다음에서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서로에게 그 숨통을 특히 육아가 생기면 더 현실적으로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숨통을 약간 채워줄 수 있는 이제 아이하고만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하고만 계속 붙어 있으면 아이가 뭐 말을 해요? 뭐를 해요? 그냥 우지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데 먹고 싸고 뭐 울고 뭐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나 이제 지금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여자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일을 하고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남편이 힘들어도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육아를 봐주고 보면서 봐주고 그리고 그러면 와이프가 돌아왔을 때 그럼 와이프가 잠깐 다시 볼 때 남편이 씻고 일을 하고 뭐 동거를 도와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를 잠깐 몇 분이라도 가진준다면 그렇게까지 서로가 마음 상할 일은 그렇게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아이가 나면 이렇게 해보려고 제 말대로 제가 이거 놓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